네, 삼성전자의 매출은 최대, 그러나 주가는 52주 최저입니다. 엇갈린 실적과 주가의 방향, 과연 주가는 실적을 따라 돌아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맞수 한판 두 분 함께 합니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국민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투자자분 중에서 562만여 분이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62만에 그중에 한 분. 저요? 네. 저는 아닙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아닌데요. 예, 삼성전자 다른 분이 많이들 가지고 계셔서 저는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습니다. 과연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투자 의견 어떠실까요?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매수 의견이 아니네요. 한 분은 홀드, 또 한 분은 장기 관점이 필요하다. 이거 애매한데요. 자, 먼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부터. 네, 양보하시네요. 대표님.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일단 근데 이제 항상 이제 펀디멘탈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가에는 이제 가장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그 잠정 실적이 매출이 77조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일단은 18년 1분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현재 실적을 현재 가져가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8조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D램 가격의 이 하락폭 자체는 조금 덜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전망이 중요하겠죠. 그럼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D램과 낸드 쪽에서는 견조한 그런 수요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는 이제 앞으로도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 산업에 대한 이런 쪽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전망에 따라서 지금의 사실 주가가 빠지는 요인은 이 외부적인 매크로 요소라는 그런 분석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상 이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도 그대로 안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말해주는 것은 이제 주가는 꼭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즉 이제 D램만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를 해주면은 일단은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바로. 특히 이제 이 파운드리 쪽이 TSMC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사실 TSMC 쪽에 그 점유율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GOS 논란,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스마트폰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마케팅 효과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 당분간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562만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송 대표님은 홀드 의견, 또 김 대표님은 장기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할 게 아니라 오래오래 함께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좀 실적이 분기 매출 최대, 뭐 사상 최대 이런 거 나오면 좀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 상황도 있지만 너무 좀 박합니다. 네, 이게 주가가 안 가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반영할까요? 뭐가 먼저입니까? 네, 네. 그냥 주가가 안 가니까 네, 이게 그쵸. 일단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냉철하게 봐야 될 게 삼성전자 때문인지 네. 한국 시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대표주다 보니까 매도하는 현상. 이게 저는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내용들 실적 관련된 부분보다 가장 쉽게 한국 시장에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국 시장이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주가도 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 벗어났고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좀 견실한 모습들의 앞으로 실적들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사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현실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쪽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 삼성전자는 잘하지만 그래도 한국물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 실적 잘 나온 거는 아마 1, 2, 3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나 여러 가지 흐름들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러면 또 1분기 외에 그 중국 봉쇄 관련된 얘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말부터 이어지면서 이제 4월 달까지 넘어오는데 그 1분기 실적에는 영향을 안 받았겠죠.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영향받는 게 2분기 초입부터 영향을 받는데 이 중국 상해 중심의 봉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국은 공장입니다. 그쵸. 세계의 공장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뭐 IT 관련된 산업을 쓸 때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와 관련된 쪽에서 약간 수요단의 변화가 나왔지 않았을까 라는 쪽에 추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가 길면 길수록 아무래도 국내 중국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업체들에 대한 한계는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그러면 중국 상해 봉쇄가 또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여파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 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영업이익 14조 놀라운 수치입니다. 네. 잘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단순하게 이걸 좋다라고만 보기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다는 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또 주가는 보통 그렇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빼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노이즈가 나왔던 부분들 이게 지금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좋은 걸 좋다고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이게 홍길동과 같은 심정이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예. 그런 이제 실적이 좋은 걸 네. 좋다고 바라지도 못하는 이런 심정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뭐 외국인 동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핵심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삼성전자 또 반도체 사업부 직원이거든요. 그 네. 친구는 매번 삼성전자를 모아서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실적 좋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시장의 영향을 가장 또 직격탄으로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7만 원, 8만 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었던 삼성전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6만 전자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송 대표님 근데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아닙니까? 일단 뭐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가격적인 네. 면에서는 우선은 매력적인 수준이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 분들도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물론 이제 펀더멘탈 요소와 네. 저는 기술적인 요소까지 좀 같이 보는 편이라서 네. 우선 지금의 상태만 봤을 때는 물론 지금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윗꼬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밑꼬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뭔가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7만 원 라인대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7만 원 매물대에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7만 원을 찍고 추세 하향을 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는 쉽게 뭐 확실하게 베팅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서 네. 우선은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지금을 사서 막 7만 원 라인에 매도하고 이렇게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과 뭔가 본격적으로 매력적인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7만 원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 자체는 항상 이제 실적 대비는 저평가 상황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7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만 지금 약간 매물이 가벼워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7만 원 돌파 여부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7만 원대에 많이 모여 있는 매물대가 좀 부담이 된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도 이제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해야 가능할 네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제 아래에서 4만 원대부터 모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7만 원대에 접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7만 원 위에 샀으면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대표님? 결론은 딱 그렇습니다. 항상 주가는 막 올라가는 거 지금 핫한 거 사면서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네. 쪽에 대한 적합한 대상은 아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앞서 지인분 얘기하셨죠. 네. 네, 반도체 사업부 쪽 예, 네, 직원입니다. 높으신 분인가 보죠. 그래야 제 또래예요. 높으신 분은 아니고요. 아, 그냥 그래 열심히 앵커님하고 일하시고. 네. 열심히 일하시는 네, 분. 네. 네. 근데 전략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일해야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가는 뭐 다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시장 대비 소외됐다. 그러면 그 시점은 주식 사는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살 때 보통 보면 아까 장기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주가가 뭐 언젠가는 회복하겠지라고 하는 뭐 막연한 기대긴 하겠지만 네. 네, 그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성과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그냥 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나가는 전략.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은 현금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네. 현금 흐름들 충분히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입장 쪽에서 계속 모아간다는 전략의 장기 관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단 이러다가 이거 언제 올라?라고 하는 조바심만 안 가시면 되겠죠. 물려줘야죠, 자식한테. 아이, 저도 살아야죠. 예, 자식도 중요하지만 저도 살아야죠. 네, 네,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 아이들이 보고 계실 텐데. 네. 네,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고 학교 가야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소외를 이용하는 건 또 하나의 전략이긴 하다. 하지만은 조바심은 갖지 말자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지금 많이 나오는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를 잡고 거기서 앞으로의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쪽은 삼성전자의 숙제겠죠. 근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 안 나와서 메모리 반도체 잘하는 건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한다라는 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똑똑하고 좀 머리 좋으신 분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데 뭔가 하겠죠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게 되면은 대응은 길게 보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쭉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또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집중해서 확인을 해 봤고요. 이어서 맞서 한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입니다. 5천억 원의 유상증자 3대 1의 무상증자 결정했어요.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우세했고 지금 주가도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도 1.53% 오름세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에서 약간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과연 에코프로 BM 유무사증자 동시 시행 매수해도 될지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먼저 송 대표님은 매수 그리고 김 대표님은 41만 원 매수라고 구체적으로 가격을 주셨어요. 일단 그럼 송 대표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하시는 거죠? 일단 다행히 우선은 반도체는 안 좋은데 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잘하는 2차 전지 쪽은 현재 흐름이 좋아서 다행이라는 일단은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도 1월달에 큰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다행히 그 악재를 다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네.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더 일찍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도 현재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면은 121선 라인, 이 장기평선 라인을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장기평선 라인을 보통 돌아설 때는 추세가 좀 본격 전환됐다라고 많이 보는 편인데 우선은 뭐 지금 음봉이 나와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저항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가 좀 출회가 되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일단 받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펀디멘탈적으로 보더라도
2차 전지 산업은 밸류 논란이 항상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산업의 어떤 성장률 면에서는 2차 전지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몇 가지가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CAGR이라고 하죠. 네.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32% 정도 2차 나옵니다. 전지가? 네, 아. 2차 전지 쪽이 연평균 32% 정도 네. 이 산업의 성장률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종목별로 봤을 때는 50% 이상 성장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은 또 대표적인 NCA 계열의 또 대표적인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연평균 50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즉 그렇다는 것은 이 산업 성장 평균 PER로 보기도 하거든요. 즉 50배 이하로만 나와주면 그러니까 향후 실적 대비해서 그렇다면 이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인데 다행히 에코프로 BM은 이제 그런 밸류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서 5천억 유무상 증자. 이유가 해외 진출이군요. 네, 그렇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유무상 증자 5천억 정도를 이제 해서 역시나 이제 무상 증자를 또 같이 해줌으로써 네. 주주 가치를 또 극대화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우선은 시세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까지 55만 톤 정도를 생산할 건데 59% 정도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 2차 전지를 계속 더욱더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더욱더 커지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 NCM 계열 전부 다 저는 높은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밸류 뭐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 펀더멘탈 모두 다 좀 양호한 상황이 아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에 올랐던 게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투자로서 단행을 하겠다. 그래서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 주가도 그에 화답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의 음봉은 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에코프로 BM이 1위를 탈환한 거죠. 네. 뭐 기사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막 밀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우리 셀헬 주주분께서는 마음이 아픈 소식이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죠.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1위 탈환에?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그냥 시총이 는 거죠? 네, 예. 시총 잘하니까 늘겠죠.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핵심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회사 돈이 필요하다. 당연히 앞으로 쇼미더머니. 그렇죠. 네네. 예. 시작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증설 과정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네. 여러 가지 해답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보게 되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근데 돈이 없다.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계속 증설하겠다는 입장인데 날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조금 미묘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요? 네, 일단 유상증자가 이번에 시총이 10조대다 보니까 거의 10조대다 보니까 유상증자 5천억 대면은 5%죠. 네. 네, 그런데 이게 5월 10일 날이 유상증자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또 6월 28일이 무상증자 기준일입니다. 네. 원래는 발표하고 무상증자 기준일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유상증자 기준을 발표하고 무상증자를 뒤로 갔습니다. 네. 반대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유증을 먼저 잘 처리하고 그다음에 무증까지 받게 하라는 요 뉘앙스가 이게 조금 좀 길게 뒀던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또 보면은 유상증자 상장이 7월 7일이고 네. 7월 15일이 그러니까 그 무증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무증을 뒤로 좀 뺀 느낌이죠. 그래서 1대3입니다. 세 줄을 더 줬는데 네. 증자가 나오는 호재 효과를 이제 유상증자를 먼저 잘 유지하면서 이어지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회사가 머리를 잘 쓴 거죠. 결론은 회사는 똑똑하다. 돈은 없지만 똑똑하다. 아니, 돈은 많이 필요한 거죠. 없다기보다는. 네, 앞으로 많이 근데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내용 보다 보면 5천억 중에서 네. 1,000억을 우리사주조합에 넣습니다. 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거를 그런 쪽에 안 하고 그냥 뭐 제3자 배정이나 충분히 받아도 아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위상이고. 네. 근데 우리사주조합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번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직원들을 좀 달래겠다라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중에 5천억 중에서 4,700억은 해외 증설입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짜갔던 게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이 10월 달에 유무상증자 같이 하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131%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근데
이거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지금 에코프로 BM의 그 앞으로 장기 증설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꼭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는데 네. 결국에는 해외 증설을 통해서 계속 캐파 늘리면서 수요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가는 긍정적입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쫄쫄한 회사를 산다. LNF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해외 증설과 함께 설비 투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네. 장비주도 다시 보자라는 쪽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쭉 둘러주셨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41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또 더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일단 목표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뭐 55만 원까지 나오고는 있고 최고가가 57만 원 선이었던 종목입니다. 자, 두 분 모두 동일하게 50만 원을 주셨어요. 일단 윤 대표님부터, 송 대표님 죄송합니다. 송 네. 대표님부터 네. 성을 바꿔버렸네요. 송 대표님부터 50만 원 주신 먼저 배경은 하셔도 뭐가 됩니다.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좀 볼 게 있어서. 아, 정말요? 예, 지금 이제 말씀 먼저 양보? 드리면 네. 저도 이제 당연히 목표가 똑같으시네요. 네. 예, 일단 저는 저는 목표가를 볼 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항상. 아, 보수적으로 50만 원. 그게 아니고 항상 저는 1차, 2차 목표가를 좀 따로 세우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는 그 이상이긴 한데 근데 이제 50만 원 라인대를 먼저 먼저 보고 네.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세워보겠다라는 생각이고 왜 50만 원이냐면 사실 이 50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주는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 예, 이 라인을 돌파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일단 50만 원 1차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뭐 6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일단 50만 원 돌파부터 먼저 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 50만 원 제시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은 1차 목표가가 50만 원이다라는 거고 김 대표님은 41만 원, 지금 43만 원인데 주가가 눌릴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목표 주가는 50만 원 제시해 주셨어요. 네. 뭐 어떻게 대표님처럼 1차 목표, 2차 목표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최종? 그냥 에코프로 BM은 노이즈 없으면 네. 그냥 적절하게 눌릴 때 사서 그냥 가져가자라는 장기적으로. 입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구분할 게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H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같이 이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BM의 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그쵸.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가 있는데 네. 에코프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핵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고 있는 아마 올해 나올 특히 이제 회사 중에서 이 CNG라든가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GM 이런 에코프로 계열 쪽에서의 평가를 얼마나 더 해주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는 가치가 변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지고 에코프로 BM의 가치와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탄력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먼저 나갔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그냥 좀 잘 싸게 사서 한번 지켜보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준일 전에 뭐 시장이 좀 약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주가의 반영을 노리겠다라고 되면 무상증자 기준일 전에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도 그렇고 이 호재와 함께 주가가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보였는데 앞서서 뭐 직원들 달래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으로 보시는 시청자 은님께서 에코프로 BM 회사 리스크는 이제 해소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보시는 건가요? 하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제 CEO 리스크 같은 경우는 네.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일단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네. 단기적으로는 해결된 게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CEO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그 내부 상황에서만 좀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절대 그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쵸. 예, 그런 걸 믿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바람을 이런 도덕적 또 리스크는 네. 펀드멘탈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욕하고 싶고. 근데 결국에는 뭐 이제 또 경찰이 할 일을 네. 저희가 뭐 미리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래도 회사 펀드멘탈 맞춰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네. 욕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겨내고. 네, 펀드멘탈만 일단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비행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삼양식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그 곡물가 상승 때문에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3월부터 좀 다릅니다. 그중에서 삼양식품. 자, 라면 먹고 갈래? 여러분 유명한 이 영화 대사 아시죠? 네. 이영애 씨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네요. 이거 도발적인 대사입니다. 이런 거 함부로 라면 안 먹고 가면 너 큰일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예. 뭐 도발적인 뭐 그냥 밥 먹자는 건데요. 뭐 다른 생각 하셨어요? 아이 그 원래 이제 그 대사 네 넘어가시죠. 예. 밥 먹자는 겁니다. 아, 예, 우리는 예, 밥은 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잠시 후에 또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라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지금 보면 삼양식품의 퍼포먼스가 최근에 가장 좋았습니다. 그 상승하는 그 각도도 보면 3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최근에 몇 거래일 동안은 고점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라면 관련된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음식료 관련해서 일단 송 대표님은 매수, 그 김 대표님은 조정 시 매수. 우리 김 대표님은 조정 보이는 걸 좀 좋아하셔요. 예,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번에는 김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아주 순진하기 네, 때문에 네. 예, 근데 순수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매경에 다른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한 뭐 일주 전인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라면 삼양식품이요? 네, 삼양식품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오. 네, 일단 그냥 VOD 한번 보시면은 또 자세한 뭐예요, 얘기. 코너 이름이? 코너 이름이 고스톱인가요? 네. 본인이 하는 코너를 모르십니까? 아,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예. 네. 코너보다 종목이 먼저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내용들은 다 뭐 이제 라면 수출 잘 된다. 뭐 또 거기다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이렇게 잘 될 때 물을 딱 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밀양 공장의 스마트 공장입니다. 네. 이거를 딱 증설을 아까 완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 수출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다 사람이 뭐 철야 작업해 가면서 교대하면서 그렇죠. 3교대하고 그러면서 다 진행을 했는데 이 스마트 공장을 딱 만든 뒤로 물론 초기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더 많이 대처할 수 있는 이제 생산 능력이 캐파가 확 늘어났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리 물 들어오는데 될 수 있는 라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거기서 지금 캐파를 맞춰갔던 쪽에서 아마 실적에 대한 올해 반영 상당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심과의 차이가 조금 좀 벌어질 수 있겠다. 특히 농심은 아직까지 안방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벌써 50%가 넘어가면서 지금 해외를 바라보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법인 가지고 설립한 다음에 뭔가 드라이브를 확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논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다 점수를 더 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삼양식품에 더 점수를 주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주가는 주봉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나왔던 약간 이제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가격대가 지금 진입해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한 10만 5천 원대, 11만 원대 돌파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네, 가격대까지 들어왔고요. 이거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고점은 저 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위. 저 저 위. 위. 네. 그냥 천상의 세계. 예. 14층이 보이네요. 네, 네. 14층까지 보고 계시다. 일단 그러면 두 분 저희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농심 삼양식품 뭐 오뚜기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탑픽을 이미 삼양식품으로 꼽으신 것 같고 라면 같은 경우에 이제 탑픽을 저희가 바로 이어서 보자면 우리 송 대표님은 농심을 꼽으셨어요. 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좋아하시는군요. 네. 농심 라면이 맛있는 게 많죠. 그렇죠. 뭐 농심이 뭐 대표적으로 뭐 신라면, 네. 그다음에 뭐 짜파게티, 네네. 뭐 등등의 우리 그러니까 국민 라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라면들이 많고. 백짬뽕 맛있습니다. 네. 백짬뽕. 삼양식품에서 백짬뽕. 넘어지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신볶게티 아시나요? 신볶게티. 시간이 없습니다. 아, 시간이 예, 지금 종문 얘기해야 됩니다. 신볶게티가 나왔거든요. 네, 네. 하여튼 이제 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 예, 국내의 점유율이 높은 현재 상황인데 네. 4월에 이제 미국 공장을 농심이 또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 그러니까 삼양식품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네. 농심 역시도 이제 그러한 기조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PBR이 무엇보다 0.8배 기술적으로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에는 농심이 그나마 조금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 좀 추세도 좋아 보인다. 이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삼양식품 받고 대상까지 얹으셨어요. 대상. 네, 예. 이것도 장기 소외된 음식료 쪽인 것 같은데 음식료 쪽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조정 나오는데 네네. 음식료 섹터는 쭉 좋았죠. 올라갔습니다. 네.
펩제라라고 아시죠? 펩제라, 네. 펩시, 콜라, 제로, 라임. 제로 라임. 네. 몰라,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세요. 네, 맛있습니까? 콜라 싫어하시는 분도 상쾌합니다. 근데 어제 펩시코도 주가가 잘 전고점 올랐죠. 돌파를 하는데 이런 쪽에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변화가 계속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관점은 있어서 좀 재미는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모멘텀은 계속 나오겠다. 그런 쪽에서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양식품 이야기하면서 농심과 또 대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수 한판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